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민규 우석대 개건 교수, 장성철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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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의 행보, 오늘 공식 행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첫 발언이 있었습니다. 국난 극복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난 극복입니다. 우리는 국난 극복에 집중하겠습니다. 당 소속 의원님들께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국난 극복에 대열에 동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유능하고 기민하며 겸손한 정당으로 발전시키도록 우리 지도부와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가격리를 하고 온라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대낙이라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뭐 이런 기존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6개월짜리 당대표란 얘기도 하고요. 자기 대권 주자로서, 유력한 주자로서의 당대표직을 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라는 것에 또 관심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기대감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 60.77%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에 선출된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 당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국민의 5대 명령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썼거든요. 네. 첫 번째가 코로나 전쟁에서의 승리, 두 번째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세 번째는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며, 네 번째는 통합의 정신을 만들고, 다섯 번째가 이제 혁신의 가속화라고 표현됐는데요. 여러 가지 굵직한 5가지 목표를 아주 주도적으로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가격리 중이었지만 어제 화상으로 최고위원 회의를 했고, 오늘 자가격리가 풀리자마자 바로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인선 마무리했거든요. 최고위원과 당직까지. 이렇게 속도감이 있다는 것은 아까 모두 발언에서 밝혔듯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 민주당이 유능하고 기민하고 겸손한 정도로 만들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굳은 결심이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이요. 토요일 날 온라인 전당대회 직후에 이제 대표로 확정이 되고 나서 각 언론사들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 연합뉴스 TV랑 첫 번째 인터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질문이 어떤 사람이 자가격리 중에 많이 생각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저희도 이 대답을 예상하고 물어본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답변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은 대통령님 생각이 제일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올려라 하는 얘기를 야당이나 당내 일각에서도 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고민하실까? 그리고 민생의 고통을 잘 아실 텐데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런 것들을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과 집권당과 청와대의 관계 앞으로 당분간은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좀 암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통화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전화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낙연 대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리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거든요. 이 청와대와 집권당의 관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더욱더 찰떡 궁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 당 안에 대권 후보 경쟁자가 없어요. 외부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경기도지사인데 당 안에는 없잖아요. 완전히 당대표와 대권 후보 1, 2위를 다투기 때문에 이낙연 당대표에게 상당히 많은 권한과 힘이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커다란 숙제예요. 이낙연이 꿈꾸는 나라가 문재인이 꿈꾸는 나라랑 비슷하거나 같다면 이낙연을 대통령으로서, 대권 후보로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이유가 뭐지? 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결국에는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 국민을 향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할 텐데 이 부분은 7개월 동안의 당대표 기간 동안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의 코드를 맞추는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할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박민규 교수님께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난 29일 날 전당대회 전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당대회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더니 정말 정확하게 맞히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한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장성철 소장께 제가 많은 전망을 여쭤봤는데 그때는 그런 결과가 안 나왔죠? 네. 예. 예, 지금 뭐 장 소장 말씀 들으셨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의 차별화 이 부분이 뭐 쉽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야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요 이낙연 의원, 이낙연 신임 대표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또 지지율 이런 것들이 일종의 연동돼서 항상 고공행진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항상 고공행진을 이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 레임덕이라는 게 언젠가는 오게 될 텐데 과연 그 차별화 전략 어느 시기에 어떤 식으로 갈 수 있을지가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끌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낙연 대표 압도적 승리의 배경에는 당원들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성공과 네. 안정적 국정 운영을 이끌라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6, 7개월간의 당대표 기간 동안 당청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는 유지될 거라고 보이고요. 네. 다만 그래도 후반기에 이르면서 당의 어떤 주도권을 잡는다든지 여러 가지 약간의 어떤 민심을 고려하는 차별화는 일부 검토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정부 정책 중에서 야당과의 좀 간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이낙연 대표가 통합 정치를 논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대승적인 협상이 네. 국회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좀 있고요. 특히 일부 장관 및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안 좋은 경우에는 당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통해서 일정 부분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낙연 대표의 앞으로의 6, 7개월간의 당대표 기간은 우리 장 소장님이 예측하신 대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코로나, 경제 모든 것을 다 극복하는 국난 극복의 과정이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을 거라 이렇게 예측됩니다. 이낙연 신임 대표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리더십을 보면 신중하다 그리고 굉장히 매사에 여러 생각을 통해서 그게 오히려 좀 답답하다라는 또 뭐 좀 소극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신임 대표로서 집권당을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좀 더 다른 리더십을 또 기대하는 뭐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돼서는 워낙 논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거라고 보이는지 그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이전에는요 계속 엄중하게 바라보고 무겁게 지켜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어요. 네. 이것은 뭐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당의 고문의 역할에 국한됐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이해될 만한 일이지만 네. 이제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권을 가야 될 그럴 분이에요. 네. 이런 분이 앞으로 계속 논의하고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바라는 리더십이 아닐 겁니다. 결국에는 명확하게 결단을 해줘야 돼요. 네. 본인에게 손해나거나 집권 여당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이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그 큰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선별적으로 좀 지원하자고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선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지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계속 국채로 빚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논의하자고 했잖아요. 예. 추석 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낙연 당대표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지급하자 말자, 일괄 지급하자, 선별 지급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떠한 본인의 결단과 선택을 보여줘야 앞으로 이분이 당내에서 아니면 청와대의 관계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내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정부가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7개월 내내 본인의 목소리는 내지 않고 그냥 청와대랑 호흡만 맞추는데 예.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고 하겠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과의 관계, 특히 통합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이제 이해찬 대표, 전임 대표 같은 경우 통합당과의 상당한 간극을 대표 재임 기간에 나타내 왔기 때문에 이낙연 신임 대표의 통합당, 제1야당을 바라보는 이 관계 설정도 상당히 관심을 모으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 소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이번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수석 전에 지급할지 말지, 선별로 할지 전부 지급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거고요. 네. 그 당의 결정과 정부의 협상 과정이 예. 어떤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물밑 협상을 통해서 이낙연 대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저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사실 야당과의 협치가 하나의 또 큰 지렛대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조영 원내대표가 이낙연 당대표 선출 이후에 바로 상임위 배분에 대한 논의를 요청했고 네. 또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법사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없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네. 어쨌든 이낙연 신임 대표가 내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예방하면서 어떤 격화됐던 양당 원내대표 간의 협상의 공간이 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통합당과의 관계 개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칙 있는 협치?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본인들의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는데 야당과 어떻게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야당과는 항상 대립할 수밖에 없죠. 협치는 딱 하루예요. 이낙연 신임 당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찾아가는 날,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 협치합시다, 국민을 위한 정치합시다 라고 할 뿐이지 이후에 정기국회가 개막되고 국정감사하고 내년에 보궐선거 있고 그다음에 대선이 있습니다. 중요한 여야 간에 상충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협치 있을 수가 없고요. 계속 여야는 정쟁에 휩싸일 것이다. 양보 없는 한판 싸움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과거 이해찬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관계는 두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로서도 네. 맞붙었었고 잘 알려진 것처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당의 대표로서 공천 배제하면서 이런 악연들이 있었다면 이낙연 신임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뭐 기자로서 취재원으로서 이런 관계들이 저희가 흥미롭게 보여지는 대목이거든요.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건 과거의 인연이잖아요. 지금 이낙연 대표를 떠받치고 있는 친문 세력이 과연 야당과의 협치를 원할까요? 야당은 우리가 법안을 처리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야. 우리 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데 걸림돌이 될 뿐이야. 내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때 우리의 경쟁자야. 이 당과의 협치는요. 네. 야당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건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김태년 원내대표랑 조영 원내대표 인간적으로는 친해요. 근데 지금 협치가 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인간적인 거는 인간적인 거고 여야 간의 정쟁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내일 이낙연 대표랑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고요. 그리고 또 정기국회 개원과 맞물려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또 만납니다. 굵직굵직한 만남들이 예정돼 있는데 내일 이 시간대에는 저희가 어떤 얘기하고 있을까요? 좀 긍정적인,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언론적인 얘기에 그칠지 워낙 사회적인 이슈가 크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도요. 논쟁거리도 많고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저도 장 소장님과 예측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합당과 민주당 간의 갈등은 각 당의 이견을 좁히기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좀 평행선을 지켜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어떤 예방은 좀 아쉽지만 그 하루 만에 끝날 거라는 장소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네. 특히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이제 당 대표 수락 연설문에서 했던 말이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기존에 모호했던 이미지와는 달리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발언은 저희 이낙연 대표가 아주 결의를 갖고 당대표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낙연 신임 대표의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과연 이 의료계 파업에 대해서,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정책들을 어떤 목소리를 낼지 이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박민규 교수께서요. 예. 지금은 뭐 국회도 양당 모두 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까지 이제 의사들과의 진심으로 협상을 약속했기 때문에 네. 의사분들 또 전공의분들의 집단 행동에는 명분이 없습니다. 국민적 여론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잘 해결될 거라 기대하고 있고요. 이낙연 대표 리더십에 대한 검증은 일단 코로나19 안정 이후에 의사와의 했던 약속을 어떻게 진행하면서 그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의점을 찾아낼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판단이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장 소장께서는 저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낙연 당대표가 의사협회를 찾아가서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국가에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좀 협상을 내놓지 않았느냐. 당신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좀 파업을 좀 접어줘라. 나도 여러분의 편에 서서 정부를 좀 설득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한번 이번에 파업을 좀 풀어줘라라는 네. 정치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네. 거기서 설득이 실패하더라도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인과 당대표가 할 일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이낙연 대표 오늘 공식적인 행보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권에서 사실 허니문이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금 당장 무슨 뭐 공세를 취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좀 여러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습들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장성철 소장께서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요, 저 유력한 대권 후보이자 집권 여당의 당대표 저 자리는요, 상당히 무겁고 엄중한 자리입니다. 본인이 잘못 판단하면요, 나라가 휘청거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의 무게감을 느껴서 모든 사안을 판단할 때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 편에 서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어려울 때는 2002년도 10월 달에 이낙연 당대표가 대변인이었을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것대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네. 지름길을 모르겠거든 큰 길로 가라. 큰 길도 모르겠거든 직진을 해라. 그것도 어렵거든 멈춰서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이 어렵고 힘들 때는 무엇이 우리 민주당과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길인지 멈춰서서 쉼표 찍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장 소장 이런 말씀에 박 교수께서도 그 이견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이고 장 소장님께서 이렇게 이낙연 대표에 대한 그 강한 기대와 또 어떤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근데 네. 이낙연 대표 분명히 오늘 모두 받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유능한 정당, 기민한 정당, 예. 그다음에 겸손한 정당 이 세 가지 단어로 앞으로의 그의 행보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예, 미래통합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비대위가 이제 내일 모레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을 맞게 됐는데 당명을 바꾼다고 합니다. 새 당명이 국민의 힘으로 잠정 결정이 됐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당명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국민이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국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도 거의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지금은 사실은 뭐 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념적인 측면에서 당명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정말 고전하고 있는 당의 지지율, 인기도 뭐 이런 것들에서 좀 바꿔보고 벗어나기 위해서 좀 몸부림을 치는 차원에서 이제 당명 변경까지 고심 끝에 했는데 사실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제 차떼기 정당의 이미지를 벗고 당시에는 당명을 바꿔서 뭐 총선 19대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그 이후에 탄핵을 맞게 되면서는 최근 몇 달 사이에도 당명 변경이 계속 있었는데 큰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인적 구성이 박근혜 정당, 최순실 박근혜 정당 그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당명을 바꾸더라도 그래 너희들은 박근혜 최순실 당이야. 이런 낙인 찍기에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말았었거든요. 근데 21대 국회를 통해서 새로운 의원들이 다시 공천이 됐고 그분들이 배지를 달고 새로운 정당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업원과 주방장이 새로 들어온 거죠. 예. 지금 통합당은요, 4월 총선 때 망한 음식점이에요. 맛이 없고 불친절해서 망했거든요. 그런 음식점에 뭐 새로운 주방장이 온다고 뭐 좋겠습니까? 바꿔야 됩니다. 간판도 새로 바꾸고 메뉴도 바꾸고 그런 작업들을 진행 중인데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정당명으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결국에는 믿을 건 국민밖에 없다. 국민의힘으로 내년 재보궐선거 이기고 내후년 대선 때까지 우리가 한번 이겨보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 같습니다. 저는요, 기본적으로 당명이 들어갔지 않은 무슨 당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상당히 뭐 조롱과 비아냥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냥 국민의당 5글자로 불러달라고 하는데 상당히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네티즌들이 재기발랄하게 많이 비아냥거릴 텐데 좀 당명이 있고 새롭게 로고도 하고 바뀌는 정강 정책까지 다 이제 국민 앞에 내보이게 되면은 그래 저 당한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라는 국민적 기대감이
불러일으킬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틀 뒤에 전국위에서 다 이렇게 추인이 돼야지 최종 확정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큰 거기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국민의 힘이라는 그 당명이 얼핏 생각하면 지금 국민의당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권은희 대표가 이끌고 있지만 역시 핵심 인물로 안철수 전 의원이 그 소속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최근 부쩍해서 통합당 인사들의 입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들이 또 많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이거 마치 무슨 형제 정당처럼 국민의힘, 국민의당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김종인 대표가 이제 이번 주에 취임 100일을 맞이하셨죠. 그래서 파격적인 김종인 비대위원장 행보 때문에 통합당의 지지율이 상승으로 연결됐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여러 가지 좋은 메시지, 그동안 통합당이 못했던 어떤 호남이라든지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좋은 메시지는 메시지로만 끝나 있거든요. 정당명을 바꾼다든지 정강정책의 기본소득 등 여러 가지 중도층을 향한 정강정책의 변화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뭐 의원총회 이후에 내일 모레 쭉 일정이 알려졌다가 몇몇 반대에 부딪혀서 아마 일정이 좀 지연된 것 같거든요.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도전, 그 당명도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라는 정치적 자산을 함께하고자 하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야당의 어떤 합정 연행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는 바입니다. 제가 좀 이제 드리고 싶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전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대권 주자가 없잖아요. 예.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년까지 안정적으로 당을 관리를 하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좋은 결과를 낳게 되면은 대안부재론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내가 한번 대권에 한번 욕심을 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당이 상당히 망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네. 상당히 좀 문제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측근, 공식적으로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측근이 여러 가지로 당무에 개입하는 그러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요, 공조직을 무산시킬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김종인 위원장 스스로 현명하게 잘 정리해야 된다라고 건의드립니다. 예. 이 상황에서 국정수행평가와 관련된 지지율이 나와갔고요. 여론조사 결과 좀 저희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고요. 등락폭도 저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특히 저희가 권역별로 제가 좀 보니까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8.9%포인트나 올랐고요. 반면에 또 연령대별로 봐도 기존에 약간 반감을 갖고 있었다고 좀 저희가 봐왔던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 부분이 좀 눈에 확 띄더라고요.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의 저런 추이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박민규 교수께 먼저 여쭤볼까요? 결국 코로나 위기를 잘 대응하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지지율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정말 잘하라는 명령이거든요. 정부와 민주당은 정말 그 명령을 잘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지율의 어떤 오르락 내리락은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계속 혼전의 양상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낙연 신임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성적표는 4월 재보궐선거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코로나19의 이 재확산 추세가 가장 큰 요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 진보 보수 누구도 동의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통합당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만회해야 되나, 어떻게 좀 이 상황을 반전시켜야 되나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만회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통합당 지지율 올라간 거는요, 반사이익 때문 아닙니까? 정부 여당이 부동산 문제를 잘못 처리를 해서 그러면 도대체 이 정부 너무 분노를 느낀다. 그래서 통합당에게 잠깐 갔다 온 건데 결국엔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니까 코로나 위기 극복 잘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주자라는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 문재인 정권에도 양날의 칼이 될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그래 한번 정부를 믿고 한번 따라보자. 코로나 꼭 잘해라라고 하는 거지만 이 부분이 계속 진행이 돼서 연말 내년 초에 정말 경제가 어려워지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는 그 분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자칫 잘못해서 내년도 보궐선거 때 집권 여당이 참패를 기록하게 된다면 급전직하 내리막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낙연 당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쟁하지 말고 우리 한번 힘을 맞춰서 한번 이겨보자라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좀 볼까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이것도 이달 초만 해도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서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약 한 달여 사이에 이제 10%포인트, 이렇게 두 자릿수로 늘어났고요. 격차가. 그럼 미래통합당은 이제 30% 선도 사실 좀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이제 국가적 국난 극복이라는 거에 모여져 있기 때문에 여당이 그동안 국민적 지지를 까먹었던 이슈들이 조금 묻힌 영향이 있고요. 결국 우리 장 소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일 일어날 양당 대표들 간의 협치를 보고라는 그러한 전향적인 모습이 모든 정당의 지지율 상승에 다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네, 정당 관련해서는 장 소장께서는 앞서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첨언하실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제 통합당이 정당 지지율을 높게 나오려면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차기 지도자가 빨리 나타나야 돼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관리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저 사람이 통합당 보수우파의 대권 후보야.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한번 실현시켜 봐야지.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인재가 나와야 돼요.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 그런 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저 정도 수준에서 등락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아들이죠. 김홍걸 의원.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됐는데 최근 계속 언론에서 이렇게 글이 썩 유쾌하지 않은 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식 관련해서 남북 경협 관련 주식 이게 무기와 또 철도와 관련된 그런 회사의 주식이라고 하는데 이 주식을 소유를 하고 보유하고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 김홍걸 의원이 외통위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주식 팔겠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되는 거 본인으로서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외통위의 배정을 받은 순간 본인의 주식을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야 됐었고 빨리 처분해야 됐었는데 늦었다. 문제가 된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토위 같은 경우에도 통합당의 박덕흠 의원이 예. 국토위를 오래 하시면서 본인과 관련 있는 그렇죠. 건설회사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기회에 김홍걸 의원이나 박덕흠 의원이나 모두 본인의 이해상충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 소장의 쓴소리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김홍걸 의원은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해상충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전에 샀더라도 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다음에 관련 상임위에 가 있으면 당연히 백지신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네. 팔든지 그런 것을 안 하고 나는 이전에 샀으니까 나는 문제 없어라는 식으로 처음 항변을 했잖아요. 이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3주택자였습니다. 이 부분 빨리 정리해라 그랬더니 팔지는 않고 아들에게 증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전월세 상한제도 5% 이 정도로 네. 규정하는 그런 법안을 냈는데 그 전에 4억이나 올려가지고 전세를 올려서 받고 이런 법안을 냈어요. 이게 국민을 우롱하는 거지 뭡니까?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민규 교수, 장성철 소장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